안녕하십니까. 행정법 담당하는 이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헌법은 뭐 절대평가라,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또 하셨고, 이제 행정법은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죠. 뭐 여러분한테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좀 환영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50점이 빠졌기 때문에 그 50점은 이제 단문이거든요. 그죠? 단문이 뭐 나올 리는 없고. 그러면 이제 변시도 왜 50점짜리 큰 문제 안 하니까 그걸 이제 100점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5급 행정법처럼, 케이스 3개가 아니고, 이제 거기 5급도 행시도 항상 큰 문제는 50점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스타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됐고. 왜 우리 야구에서 보면 바뀐 투수의 촉을 노려라. 그런 것처럼 시험에서도 제도가 바뀌면 첫 해가 합격하기가 가장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털지 못하셨던 분들, 예전에 법원 행시 경험 있으셨던 분들, 근데 예전에 1차 벽이 원체 높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예전에는 1차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실 2차가 책에 눈에 잘 안 잡혔고 손에. 근데 이제는 뭐 당연히 2차부터 같이 봐야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지금 학원에서도 스타일을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아침에 피셋 보고 뭐 점심에 1, 2차 이런 식으로 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과정 여러분이 잘 연마하시면 내년에 충분히 예전보다 더 수월하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법은 꽈락으로 일단 악명 높은 두 과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민소나 민법 혹은 행정법이었는데 행정법이 이제는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되게 좋아졌습니다. 수험생이라면. 근데 이제 강사 입장에서 이제 100점에서 50점이니까 조금 비중이 줄은 거 아니냐?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50점이라고 해서 공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무사에서도 형소나 형법이 같이 50점 해가지고, 분명히 1년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특히 행정법 처음 하신 분들은 더더욱, 열심히 하셔야 되고, 기존에 이제 행정법 좀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특히 이제 쓰는 방법으로 잘 좀 쓰셔가지고, 그렇게 좀 중심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우리 그 최연소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같이 수업을 우리 했었는데 이름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한 악필이에요, 악필. 그죠? 딱 요 자리에 앉았어서.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 행정법은 15회, 14회, 15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매번 시험을 봤습니다, 제가. 매일. 왜냐면 작년에는 수업이 1차 보기 전에 한 번, 그 다음에 2차 때 한 번. 거의 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바로 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한번 2차는 쓰기 시작하면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맞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 처음에 쓰는데 내용은 둘 때 치고라도 엄청난 악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붙겠냐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장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불독입니다. 불독. 굉장히 물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글씨는 채점자들이 알아서 잘 채점해 주시니까 혹시 악필이신 분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특히 이제 그 2차기 때 아무래도 글씨가 신경이 쓰이죠. 양도 신경 쓰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는 우리 행정법이 아마 한순환 정도는 더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시간을 좀 우리가 빨리 좀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단 진행하는 방향은 매일 시험 보는 건 조금 좀 무리다 그러면 최소한 이틀이나 3일. 그래서 2, 3일에 한 번 정도는 대신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런 얘기하면 또 막 시험 보는데 안 나오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야 시험 안 볼 거야? 그죠? 합격할 거 아닌 이상은 하시고 그래서 제가 봐서 3일에 한 번 정도 우리 뭐 지금 해봐야 11회밖에 안 되니까 한 3번 정도? 3번 정도 하면 맛만 보시라 이거죠. 그죠? 근데 다른 과목에서 혹시 이미 써보신 올해는 아직 아마 안 써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직 안 썼죠? 안 썼죠? 그때 행정법 할 때도 제가 유일하게 학생들을 쓰게 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도움이 좀 많이 됐다고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론을 아는 거랑, 그죠? 판례를 아는 거랑 1차처럼 이렇게 눈으로 스쳐 지나가는 걸 보는 거랑 푸는 거랑 또 다릅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채점을 어떻게 하냐? 채점도요. 제가 그 행정법을 좋은 문제를 제가 구입한 거 아니고 좋은 문제를 내가 수거를 했는데 어떤 문제였냐면 변시 행정법이 있어요. 변시 행정법. 근데 변시 행정법은 채점표가 있습니다. 근데 변시행정법 담당자나 우리 부패행정법 담당자나 다 행정법 개통은 다
똑같으신 분들이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서 강평,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고시계나 이런 데서 채점 점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10년간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각 학원에서 시험 보는 분들이 그냥 대충 강사님들이 채점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거는 조금 부족하잖아요. 왜냐면 공식적인 평가가 아니니까. 근데 다행히 변시는 그 모의고사를 1년에 3번 보는데, 거기에 그 채점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학원에만 제공이 돼요. 학생들은 못 보고 학원에만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사라서 그걸 이렇게 이제 제가 받게 돼서 그걸 보니까 그 채점표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채점표도 드릴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경우에는 점수를 몇 점 정도 받아갈 수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식은 그냥 대충 감에 따라서 쓰고, 감에 따라서 뭐 판례 잘 쓰면 점수 준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 점수가 주어지는지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돼요. 물론 저도 이제 연구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지금은 일단 근데 행정부 혹시 뭐 처음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일단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아는 거랑 쓰는 거랑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 시험 특성상 어쩔 수 없어요. 1년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1년하고 그 다음 1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과 동시에 쓰게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경험상으로도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하기는 싫지 사실은. 그죠? 왜냐면 쓰려면 한 3번 봐야 돼요. 복습을 한 3번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죠? 근데 공부는 하기 싫은 걸 과정을 거쳐야 합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고 하면 저도 하기 싫은데 여러분한테 시키는 거니까 저야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꼭 같이 해보셔야 돼요. 그럼 다른 거 뭐 민법이나 민소나 형소나 쓸 때도 되게 도움이 돼요. 이 2차는 한 과목을 통달을 하게 되면 다른 과목도 잘 써집니다. 물론 각 과목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하나를 잘 쓰다 보면 차이가 있어요. 근데 행정법은 대신에 학설이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몇 가지 논점에서 학설이 좀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 법행은 특이하게도 뭐 올해도 지금 그런 비슷하게 나왔지만, 최근에 대법원 판례, 최근 판례를 그냥 통짜로 밀어넣어요. 50점짜리로. 그러니까 판례를 아는 사람은 금방 쓰고, 판례를 모르면 막 추론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간신히 따라붙을 정도, 꽈락을 면할 정도,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아는 사람도 행정법적인 내용을 잘 모르면 사실 이 문장의 구성이 잘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법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안 다음에 이 판례를 봐야 이 판례가 이해가 되고 잘 써집니다. 그냥 판례만 쓰라고 하면 뭐 이거 뭐 사실은 1년 내내 판례만 보면 되지. 그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쓰는 건 저랑 하면 한 2번, 3번, 내년까지 하면 3번 정도 쓸 수 있습니다. 3번 쓰면 1년에 옛날에 그 1년짜리 과정할 때 2차 사시나 뭐 이런 걸 때는 5번 썼거든요. 여러분 3번 쓰시면 충분합니다. 우리 왜냐면 50점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 각오하시고, 그 다음에 다행인 건 행정법이 총론에서 끝나요. 우리가 법행은 특히 그렇습니다. 강론에서 나온 지가 한 20년 됐어. 잘 됐죠? 그죠? 여러분 기뻐하세요. 근데 안타까운 사연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 행정부가 강론 저 뒤에 가면 토지 수용 파트가 있어요. 그 토지 수용 파트에서 2018년도, 그 다음에 2019년도, 그 다음에 2022년도에 거기서 문제 하나씩 떠버렸어. 똑같은 문제가. 미친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토지 수용. 아시겠죠? 토지 수용이 뭔지는 아시죠? 그죠? 뭐 내 땅이 있는데 이거를 수용을 해서 가져갈 때 절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절차만 여러분들이 딱 제가 이렇게 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그거 한 번만 알아두시면 그냥 판례는 이제 내 거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해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항상 쓰셔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쓰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특히 이제 이렇게 쓰는 강의를 여러분이 할 때는 항상 뭘 해냐면 개념. 정의 있죠? 정의. 그죠?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이거는. 판례니 나발이니 뭐 이런 거 들어가기 전에 판례는 모두가 다 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점수 차이가 안 나요. 아시겠죠? 요거를 일단 쓰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개념과 그다음 판례. 그 다음에 판례에 대한 평서까지 생각하시면 이건 이제 수석. 아시겠죠? 판례 평서까지 생각하지 마. 처음에 할 때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면 1등이 아니라 문 닫힙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판례는 보통 5, 6줄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내가 엑기스만 모아서 한 2줄에서 3줄 정도 쓸 걸로 줄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작업만 제가 이제 처음에 몇 번 알려드릴 테니까 그 작업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이게 민법에도 써먹을 수 있고 민수에도 써먹을 수 있고 형수에도 써먹을 수 있고 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하여간 제가 이번에 같이 하는 행정법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2차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좀 나름대로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잘 좀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총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 보시면 원래 이제 김영 교수님 걸로 최근에 했었거든요. 근데 김영 교수님이 책을 접었어요. 그래서 왜 접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그 변시생들도 지금 웅성웅성합니다. 근데 지금 어디 해커스 다른 학원으로 가신다고 해서 그랬나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책은 하여간 올해 안 나왔어요. 작년에 나오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최근에 나온 책을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선 교수님 걸로. 원래 이제 정선 교수님 교재가 행정법에서 원래 한 70%, 80%는 다 정선 교수님 교재 책을 봅니다. 근데 이제 김희영 교수님이 막강한 대적자로 나왔다가, 모르겠어요. 출판사 사장인지 어쩐지 갑자기 지금 후루룩 시끄러져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마침 또 정선 교수님이 2년에 한 번씩 책을 내는데, 올해 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강해가 있고 엑기스가 있어요. 이제 강해가 저 큰 책입니다. 근데 저거는 맞아요. 완전 기본 잡을 때 저렇게 보는데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강해를 봐도 큰 무리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나 지금 큰 책을 봐야만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사서 참고서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보셔도 괜찮은데 이 책으로 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아시겠죠?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쓰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거니까. 근데 변시생들은 다 이걸로 합니다. 변시생들은 저 책 아예 안 봐요. 근데 이제 5급 하시는 분들은 봐. 왜냐면 5급 시험 좀 더 어렵거든. 근데 변시랑 우리랑 수준이 조금 비슷한데 우리가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예 판례를 그냥 통째로 내버리니까. 저는 이제 계속 그런 거를 연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행정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보시면 된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법 새로 나온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시는데 그런 건 이제 필요 없고, 그건 이제 단지 근거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일단 여기는 어디까지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는 거기 132번까지만 우리가 총론에 들어갑니다. 132번까지. 그래서 거기까지만 열으시면 되고, 보고, 그 다음에 강론은 164, 165. 요겁니다, 요거. 요 두 개. 164, 165. 요게 다예요. 강론은. 이렇게 줄여놨는데 강론 나오면 어떡하냐.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괜히, 2차는 항상 그래요. 이거 나오면 어떡하냐. 그것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 잡아버리면 오히려 공부한테는 편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거기 안에서 나오면 걱정할 거 없어요. 왜? 다 똑같아. 나만 죽이면 되는 건데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만 그냥 무릎 꿇고 반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쓰시는 분들 어차피 제가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그렇게 줄여서 공부하십니다. 괜히 이제 책임감을 돌릴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럼 저는 한 6개월간 잠적했다 나타나면 되니까 전혀 걱정하실 거 없고요. 자, 그럼 볼까요? 이 페이지. 그래서 11회니까 사실은 이제 쓰는 것도 있다면은 쓰는 건 보통 1시간 정도 우리가 많이 안 씁니다. 50분짜리니까 뭐 진짜 50분 정도만 쓰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50분 시험 볼 때 있으면은 제가 미리 전날에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 오셔서 제가 이제 저는 그러면 그때 한 9시 한 40분쯤 2시 40분쯤 들어올 테니까 여러분 2시에서 한 10분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 한 4, 50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그게 저는 채점을 바로 앞에서 합니다.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저만의 제 방법으로 제가 그걸 굳힌 건데 학생들은 굉장히 도움 많이 돼서 보통 이렇게 쓰고 다음날 이렇게 수거해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미 내가 어저께 쓴 걸 잊어버려요. 내가 뭘 잘못했어. 여러분 머리가 여러분 생각한 만큼 잘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쉬는 시간에 제가 채점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명이 넘어가면 안 돼, 학생이. 예전에 한 20명 데리고 했거든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인강 들으시면 죄송합니다. 인강 들으신 분들은 답안지 내시면 채점해서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법행은 특이해요. 실강이나 인강이나 비슷합니다. 수가. 인강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의 눈에 안 여러분 경제인자 눈에 안 보이죠? 다 저 안에 있어. 그러니까 저분들이 우리가 한 10명 앉아 있다 그러면 저기 한 90명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방심하시면 안 돼요. 야, 이것만 제끼면 되냐? 우리 이 정도면 다 합격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될 리가 없지 않으니까 방심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채점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한 5분 정도 제가 채점해 드려요. 그래서 같이 그 해설지 같이 보고 여러분 여기서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방금 전에 썼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썼는지 되게 생생합니다. 그냥 쪽팔리만 참으면 돼. 그 말씀드렸잖아요. 최연소로 붙으신 분 글씨 완전 쓰레기. 그 친구는 완전히 뻔뻔했어요. 아니 뭐 글씨 어때요? 제가 당황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합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채점하면 어차피 저는 여러분 편이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 막 야 이따위로 쓸 거야 이러면서 막 좁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그냥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해서 같이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완전히 자기 것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제가 나름대로 되게 연구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공부하면서 이럴 때 항상 그런 점에서 되게 아쉽게 생각했던 걸 제가 마침 강의하게 되면서 이제 그거를 맞아면 저 하는 거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어요. 여러분 맞아면 옆에 그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도움이 될 테니까 이건 제가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아는 거랑 쓰는 거랑은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리고 복습하실 때도 웬만하면 이걸 내가 어떻게 쓸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항상 판례를 쓰고 판례에 대해서 사례가 이렇게 나오고 이 사례에서 판례를 가지고 어떻게 풀 것인가 이렇게 해서 결국 판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를 좀 더 분석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내가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시험장 가면 저절로 써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10줄을 준비하면 시험장 가면 5줄밖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쓰는 게 완전히 여러분들이 정말 체득화 시켜야 돼요. 이게. 근데 예전에는 그게 좀 힘들었는데 시간도 없고. 근데 요새는 이제 오히려 이번엔 잘 될 거니까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강의 들으시면 지금 기억이 두고 내년에 합격하시면 꼭 여러분 문자라도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같이 저한테 감사할 거 없고 덕분에 덕분도 아니야. 그냥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통지라도 하나 해서 제가 또 기쁘게 그 친구는 제가 왜 기억하냐면 최연소 글씨 너무 못 써서 제가 그 이름을 기억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거지. 최연소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죠? 이름. 자 그럼 봅시다. 통치행위부터 갈까요? 네. 자 앞으로 이 교재 볼 때는요 어떤 식으로 볼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건데 처음에 여러분이 그 교재를 볼 때는요 기존의 객관식이나 이런 거 헌법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목차 있죠. 그죠? 목차를 좀 항상 염두에 두세요. 단문일 때는 이게 목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목차도 별로 필요 없는데 일단 의 학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고 이게 이제 단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별로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어떤 제목 하에 이 내용이 나와야 나중에 이 어떤 것 때문에 이게 나왔다가 생각이 잘 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옛날보다는 좀 훨씬 덜해요. 왜냐하면 단문이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단문 나오면 이거 뭐 완전 필수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필요 없고 딱 쓸 수 있는 것만. 그래서 여기 일단 보면 통치행위는 안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이건 안 나온 지가 진짜 20년 넘어갔습니다. 그죠? 근데도 그냥 그냥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힘 너무 주지 마시고. 그래서 통치행위가 뭐다. 그죠? 그 의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는 뭐 나머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챕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참 신기해 이것도. 자, 그래서 통치행위는 의 보시면요. 의가 항상 이렇게 2줄에서 3줄 나옵니다. 근데 의도 내가 만약에 줄인다 그러면 1줄 정도로 줄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다 못 씁니다. 욕심 갖지 마시고. 그래서 암기 플러스 그 다음에 정리 이게 항상 같이 돼야 됩니다. 암기 플러스 정리가 항상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리하냐?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밑줄만 쳐주신 거야. 연필이나 이런 걸로 밑줄 쳐두시고 왜냐면 왜 연필로 치라고 하냐면 항상 이게 변동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 굵은색 펜으로 한다거나 형광펜으로 해버리면 이 나중에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딱 해주시고 자 통치행위를 여러분 줄이면 어떻게 돼요? 입법, 사법, 행정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4의 국가작용으로서 고도의 정치성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행위 이거 다 쓸 거예요? 다 쓰는 사람은 암기력을 자랑하는 거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고도의 정치성 여기 굵은 글씨로 해놨죠? 이건 너무 유명해서 이렇게 아예 굵은 글씨로 해놓은 겁니다. 고도의 정치성으로 인하여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키워드가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학설이 이제 나오고 학설은 옛날에 다 설명드리고 이런데 지금은 이제 뭐 학설 거의 안 쓰기 민법은 아예 학설도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판례 정도만 간단하게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또 통치행위는 뭐 요새 뭐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는 대신에 그죠?
헌재 입장이 중요하죠. 여기 헌재 판례니까. 그래서 헌재는 또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오른쪽에 답안에 보시 헌재 결정례 있죠.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 우리 헌법에서 했던 거. 그래서 요거 심사한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금융실명제. 그죠? 금융실명제 판례예요. 그 다음에 이라크 파병. 이라크 파병 때 어떻게 했죠? 이라크 파병 때는 심지어 아예 판단 안 한다고 그랬죠. 사법부 자제설로 갔죠. 그러니까 헌재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훅 들어왔다가 어떨 때는 또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대통령 국민투표 부의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이것도 관여 못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그래서 여기는 통치행위는 그냥 이렇게 맛만 보는 정도로 넘어갑니다. 궁금하신 분 한번 읽어보시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공계약 합니다. 공공계약. 이게 객관식하고 달라서요. 여러분 객관식 강의도 들어보셨죠? 이 객관식하고 달라서 이 주관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딱 그 해당 어구만 쓸 수 있는 것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강조되지 않는 거 넘어가기 때문에 불만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야, 이 책도 작은데 이것도 설명 안 해? 근데 이걸 다 설명하면 강의가 20회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강의했는데 여러분이 그 부분에 이건 어떻게 되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죠. 그거는 집에 가서 복습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에 도움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데 이걸 왜 빼먹었지? 그럴 땐 저한테 와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왜 뺍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그 왜 빠졌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진짜로 중요한데 제가 깜빡 빼먹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안 빼먹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다. 제가 중간에 훅훅 샜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쑥쑥 샌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집중이다. 집중. 1차처럼 얇게 넓게 하는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쓰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강의는 되게 설렁설렁 해보여요. 이게 근데 설렁설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은 양 막 이렇게 가져가려면 필패. 아시겠죠?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어차피 세세하게 해도 불만이 있고요. 막 살살해도 불만이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태생이 불만론자들이 있어. 저도 옛날에 유독 털털이었거든요. 왜 이래? 막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강사가 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계약. 공공계약 같은 거는 원래 이거 없었습니다. 어디 새로 넣었어요. 새로 넣었는데 공공계약을 의의만 알아두십시오. 여기서 제가 의의만 알아두세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공공계약. 그죠? 그래서 공공계약은 뭐냐? 의의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이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실제 있어요. 그 다음에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사인과 물품 구매 계약이나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거. 정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합격했습니다. 들어갔어. 컴퓨터가 없네? 컴퓨터 하나 사주세요. 그죠? 왜냐면 공무원마다 컴퓨터 하나씩 주니까. 컴퓨터를 사는 계약. 그게 물품 구매 계약입니다. 그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물품 구매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에요? 공법상 계약이에요? 그 판례가 사법상 계약입니다. 판례가. 그래서 이런 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보셔도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최신 판례가 있다면 이제 그거 중심으로 볼 건데 지금 5번, 6번 보시면 각주 6번 보시면 최신 판례가 96년이죠. 그죠?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제목 의의만 보시고 넘어가는 겁니다. 궁금하신 분은 보세요. 궁금하신 분은 꼭 보시고 자 이제 메인 들어갑니다. 메인 1교시의 메인입니다. 법률 유보원칙이죠. 이 큰 책을 보면 뭐가 도움이 되냐면요. 여기는 이렇게 되게 낱개로 나오잖아요. 근데 큰 책을 보게 되면 항상 그 큰 장이나 절에 들어갈 때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파트에 속한지를 보여주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근데 어느 때 도움이 되냐면 단문할 때 도움이 돼요. 단문할 때. 근데 우리는 단문 시험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피하다.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각각으로 들어가도 괜찮다. 근데 좀 불안함에 떨고 계신 분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다 요새 이거 보셔도 충분해요. 근데 심지어 저자도 그러죠. 이것만 보고 하지 마라. 왜? 불만 하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제발 이 책만 아주 연구를 하려고 하지 마라. 심지어 악수를 두지 않으실 간곡히부터 새로 넣었죠. 간곡히 부탁한다고. 근데도 우리 이걸 하잖아요. 그죠? 저자에 반하는데도 괜찮다.
제가 보장하는 거니까 제가 그걸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릴게요. 채워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3번 법률유보 원칙부터 들어갈게요. 그래서 3번의 법률유보 원칙부터 이제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파트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판례평석도 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례 원칙, 신뢰보호 원칙, 평등 원칙, 부당결부문제 원칙. 여기까지가 이제 세트로 돌아야 되는 애들이에요. 아셨죠? 자, 그럼 어떤 연관성이 있냐? 그걸 지금 이제 여러분이 책을 보실 때도 이 부분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3번에서 7번까지가 같은 챕터로 묶인 부분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드리면 일단 법률유보 원칙은 왜 나왔느냐? 우리가 입법부가 법을 만들죠. 입법부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하는 일은 우리가 법을 이제 집행한다고 그러죠. 그죠?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같은 거 아니에요? 법을 적용한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 그게 엄청난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법대로 하라는 거죠. 공무원들이 와서 뭐 합니까? 법에 있는 대로 하는 거죠. 그죠? 공무원인들이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죠.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 법에 의해서. 법은 누가 만들어? 법은 국회가 만들고 국회는 누가 뽑아? 국민이 뽑고. 따라서 국민의 뜻대로 행정부가 움직여야 된다. 이런 걸 무슨 원리라고 그래요? 수권 원리라고 그러죠. 수권 원리. 이게 줄 숫자입니다. 줄 숫자. 우리가 국민 주권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권한을 줬으니 그 권한에 근거하여 법을 집행하라. 그죠? 그리고 결국은 내가 나에게 구속되는 이런 원리로 진행이 되는 게 바로 법치국가란 말이에요. 그죠? 그 법치국가의 큰 원리가 법률유보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률유보 원칙은 거기 의 나오죠? 간단합니다. 법률유보를 풀어서 쓰면 법률은 유보되어 있다. 이 유보가 뭐뭐에 근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근거한다. 뭐가? 행정작용이. 그게 법률유보 원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빼먹은 건 뭐예요? 글자에서 보면 법률유보 행정작용을 빼먹죠. 그죠? 그러니까 문자에서 그 글자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빼먹는 그걸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법률에 근거한다. 이 말은 다 알아. 근데 뭘? 일정한 행정작용은. 일정한 데 빼버려. 행정작용은 법률의 수권에 의해서 행해진다. 그죠? 그래서 법률유보 원칙은 왜 중요하냐? 행정법은 법률유보 원칙을 빼면 행정법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죠? 행정작용을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이 법률유보 원칙, 이제 앞으로 잘 보세요. 이런 개념 나왔죠. 그럼 우리 그 개념은 항상 어떠한 그 근거에 의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2번입니다. 어디 나와요? 행정기본법 8조. 그래서 행정기본법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행정소송법, 그죠? 행정심판법. 우리가 보는 법이 큰 법이 3개가 있는데 원래 예전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만 줄창봤는데 새롭게 뭐가 들어왔어요? 2022년에 저기가 들어왔죠. 행정기본법이. 이 행정기본법이 우리가 그동안 행정법에서 부르짖던 내용을 엄청 여기다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이 앞으로는 여러분이 쓸 때 자, 여러분이 만약에 뭐 법률유보 원칙에 대해서 10점짜리, 5점짜리 문제 나왔어. 이 경우에 적용되는 원리를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케이스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건 법률유보 원칙이다. 그럼 법률유보 원칙 의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의를 그냥 쓰고 넘어가는 사람이랑 의하고 옆에 가로 열고 행정기본법 8조 이렇게 쓰면 여기 점수에 추가 점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항상 0.5에서 1점. 그래서 0.5에서 1점 정도가 이렇게 추가 점수가 이것이 꾸준히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법적인 근거 없이도 내용 다 쓰면 물론 당연히 점수 다 받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기본법까지 같이 근거까지 넣어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걸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행정기본법 8조. 그죠? 이런 거 나머지 여러분이 어플이나 아니면 이제 법정 가지고, 이제 법정 같은 거 여러분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법전 아직 1차 붙을지 모르는데 내가 법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아. 그죠? 그런데 투자. 그죠? 아니면 뭐, 정말 싫다 그러면은 우리 어플. 그죠? 어플을 보면 저기 있어요. 여러분도 어플도 보시면 뭐 아직 이미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국가법령정보라는 이런 어플이 나옵니다. 여기 보셔도 되고, 여기는 헌재판례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싫으시면 저기 로스쿨 공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로스쿨 공법 보면은 헌법도 나오고 행정소송, 여기 근데 행정기본법이 없어. 그래서 그냥 그 국가법령센터 가셔도 되고 아니면 진짜 그냥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그냥 저 행정기본법 쳐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꼭 그렇게 보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게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중요사항 유보서는 아직 여기서 지금 나올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심할게요. 이 작은 책은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 앞인데도 뒤에 나올 내용을 미리 다 땡겨서 쓸 때가 있어. 그러면 뒤를 모르면 당연히 앞에도 모릅니다. 그죠? 이게 뭐지? 이런단 말이에요. 중요사항 유보설? 뭐야?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뒤에 가서 공부하시면 바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그 중요사항 유보설이 이제 밑에 나옵니다. 3번에 의회 유보,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학설인데 법률 유보 원칙은 그 굵은 글씨죠. 두 번째 줄.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서는 행정이 아니고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 이거를 의회 유보 원칙, 중요사항 유보설 같은 말입니다. 의회 유보, 중요사항 유보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법률 유보 원칙은 모든 거를 법률에 근거를 행정작용을 하는데 모든 걸 법률에 근거를 둘 수는 없죠. 왜요? 우리 법 체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규칙, 그죠? 그 다음에 조례. 이런 식으로 법의 그 피라미드 모형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처분.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법률의 모든 걸 근거해서 하기에는 법이 너무 양이 적죠. 그죠? 법에서 모든 걸 채워줄 수 없으니까 법 대신에 뭐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규 명령이나 법규 명령 같은 데서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의회 유보는 어디에서 오로지 국회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부가 만들면 안 되고 법규 명령도 필요 없대. 이건 오로지 법률로 만들어라. 이게 중요사항 유보설입니다. 어떨 때?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서만. 기본권이 아닌 영역도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영역, 그래서 중요사항 유보설이야. 그래서 중요사항 유보설입니다. 중요사항 유보설에서 말하는 중요사항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이거 원래 옛날에 학설로 다 있었거든요. 근데 학설 다 빼버린 거예요, 지금. 큰 책에는 있죠. 큰 책에는 강의에는 보면 그 학설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학설은 지금 뭐 거의 안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4년 판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전원합의체, 전자, 각주 보시면 전자라고 써 있잖아요. 요런 애들은 잘 봐둬야 돼. 요런 애들은. 그러니까 시험 출제자들이 제일 먼저 보는 판례가 전원합의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대법원 판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는 항상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준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2020년 전원합의체 판례는 뭔데요? 그죠?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몇 줄이에요 이게? 대법원은 법의 노조 통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두 줄, 세 줄 정도로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일단 결론 보시면 밑에 세 번째 줄. 노조법 시행령. 시행령 같은 말이 뭐죠? 대통령령이죠. 행정법 할 때 기억해 두세요. 시행령하고 앞으로 시행규칙이 계속 나옵니다. 행정법은. 근데 이 두 개가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요. 효력이 좀 다릅니다.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총리령 또는 부령입니다. 근데 총리령은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대통령령 또는 부령. 이렇게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냐면 판례가 얘네들을 구분해요. 판례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구분하고 계셔야 돼. 시행령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부령이구나.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이제 좀 이따 나와. 이게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은 괜히 여러분 미리 막 다 챙겨놓으면 정신사 나오니까 단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노조법 시행령 그래도 가장 법에 가깝죠. 대통령령은 법률 바로 밑이니까. 근데 얘가 알고 봤더니 법률에 위임 없이 법의 노조 통보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겁니다. 아니 이 밑에 있는 애 주제에 법률에 근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무효입니다. 무효. 아시겠죠? 그래서 무효라고 판시한 겁니다.
무효. 굉장히 세죠. 법률유보 원칙을 어기면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무효.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법률유보 원칙은 사실은 이제 법률유보 원칙만 가지고 따로 시험 문제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렇게 낼 수 있죠. 가령 거기 나온 것처럼 뭐 케이스가 이렇게 나와. 법의 노조 통보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관계 몇 월 며칠 날 법의 노조라고 해서 뭐 무슨 뭐 노동조합에 대해서 법의 노조 통보라 해서 노동부 장관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죠? 그와 같은 시행령을 발행했다. 이와 같은 시행령의 법적 효력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법적 시행령의 효력은 유효 아니면 무효일 거 아니에요. 그죠? 효력이라 물어봤으니까. 나는 무효인 건 알아. 판례를 봐가지고. 근데 근거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럴 때는 이렇게 법률유보 원칙에 의해서 이 판례가 있다는 걸 딱 쓴 사람하고 이건 그냥 무효다라고 넘어가는 사람은 시험장을 나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거가. 그래서 밑에 세 줄이 판례 내용이고요. 그죠? 판례 근거도 있죠. 그죠? 헌법상 노동상권, 기본권을 제한하자. 기본권을 제한하니까 무슨 영역?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중요 영역. 그렇다면 그와 같은 중요한 영역은 뭐가 근거했어야 돼? 법률에 근거했어야 돼. 근데 법률에 근거가 없으니까 너 무효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시행령은 이렇게 각종 영역에 다 존재해요. 근데 모두가 무효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건 유효고 어떤 건 무효입니다. 근데 이 경우가 무효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국민의 기본권 실현. 그럼 이 판례 쓸 때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이 잘 쓴다면.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는 대표자, 입법자 스스로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회 유보 원칙에 따른다면 뭐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그죠? 판례도 이와 같이 평가하고 있는 바, 분석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무효라고 볼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거 그래서 꼭 케이스가 중요한데 케이스가 같이 있으면서 보시면 참 좋아요. 근데 옛날에 정선균 교재는 이게 케이스가 하나씩 대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강의 책은 그걸 다 빼버렸어. 왜요? 학생들이 멍청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나 봐.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연관성을 몰라서 문제집 따로 보고 책 따라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게 싫어지잖아. 그죠? 그럼 안 보게 된다니까. 그러면 계속 강의나 이런 데 의존하게 되죠. 의존성을 키우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누군가가 얘기했다 이겁니다. 저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다 이거.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게 지금 강의가 제가 이제 책을 제가 2014년부터 저선 교수님 교재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아주 강의할 때 참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 표준 케이스가 있어서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례 원칙부터 이제 들어갔는데, 자, 비례 원칙 그부터 거기 제목 외워주세요. 비례 원칙, 신뢰보 원칙, 평등 원칙 혹은 자기 구속. 헌법에서는 평등 원칙이지만 행정법에서는 자기 구속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 네 가지 원칙이 지금 네 가지 원칙이 아예 그냥 여러분이 근데 요새 이게 행정법 기본법에 다 들어가서 이제 외울 필요도 없는데 좋아졌죠, 그죠? 그래서 비례 원칙, 그다음에 신뢰보. 이거는 우리 법행에서 잘 나옵니다. 거의 3년에 한 번씩 계속 출제돼요, 여기가. 그다음에 자기 구속 원칙, 그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중요도로 따지면 이게 1순위입니다. 근데 빈도수로 따지면 얘가 1순위예요. 그러니까 얘랑은 여러분이 무조건 알고 계시네. 무조건. 이거 두 개. 원투. 자기 구속이나 부당결부, 특히 부당결부는 얘가 대법원 판례가 3개가 있거든요. 하나 더 나와서 4개까지 생겼는데 얘가 이제 뭐랑 나중에 되냐면 나중에 그 부관하고 연관이 있어요. 부관. 행정법상 부관이라. 그래서 연관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안 나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깜짝이야.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례 원칙부터 신뢰보호 여기는 진짜 중요하니까 이건 원래 이제 케이스가 다 하나씩 있습니다. 케이스가 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얘네들이 등장하는 거는요. 지금 이게 다 어디 들어가 있냐면 세상에나 행정 기본법에 다 들어왔어요. 신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행정기본법 책을 딱 펴면 나옵니다. 의의나 이런 것도 여기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예전에 이걸 여러분이 생으로 다 외웠어야 돼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지금은 행정기본법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본법 어디 있다 항상 그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네들은 왜 나왔느냐? 원래 법에 그 내용이 그 행정에 관련된 내용이 법에 규정돼 있으면 제일 좋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연원이라고 하는데 행정을 할 때 이 법에 있으면 제일 좋은데 법이 없네? 그럼 아까 법률보원 측에서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얘가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런데 그 사이에 훅 하고 낀 애들이 얘네들입니다. 이걸 민법에서 옛날에 뭐라 불러요? 조리라고 불렀어요. 조리. 그죠? 조리라고 해서 얘네들이 이 법을 적법하게 행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해서 나중에 이제 특히 그 우리가 이제 행정을 할 때는 미리 이제 뿌리는 개념입니다. 행정은 크게 따지면 여러분이 딱 주의할 게 딱 두 개가 있는데 기속이냐 재량이냐.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주셔도 사실 행정행위는 끝나거든요. 근데 행정행위에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99.9%가 재량행위입니다. 기속은 안 나와요. 기속은 왜냐하면 법조문에 다 있어. 그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로 푸는 모든 거 다 재량이거든요. 그 재량이란 걸 다 뻔히 알아. 저쪽도 알고 출제자도 알고 나도 알아. 근데 뻔히 아는데도 항상 기속행위와 재량의 구별하기를 쓰고 들어가. 이게 약속된 대련입니다. 아시겠죠? 약속된 대련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약속된 대련을 하고 하고. 자, 보세요 하면서 들어가는 건데 이 재량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되는 게 일단 법이겠죠. 그죠? 근데 법에서는 재량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리 재량은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재량하고 기속일을 설명을 안 하면 행정법 앞부분도 볼 수가 없어. 행정법 그게 문제야. 뒤에 나오는데 다 그거를 앞에서 모르면 앞에서 본부터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속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문이에요. 뭐뭐 해야 한다. 허가장이 있어야 된다. 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재량은 뭐뭐 할 수 있다요. 그게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문제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상대방이 행정법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빨리 공무원이 날 도와줘야 되거든. 근데 공무원이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뭐라고 했더니 도와줘야 한다 해서 법조문 딱 가져갔을 때는 깨갱하죠. 그죠? 근데 이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가 깨갱이란 말이야. 국민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든 의무화 시키거나 기속화 시켜야 나한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 입장. 항상 행정법에서는 국민이 주인공이고 약자란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항상 공무원을 체근하는 양상이 나오는 게 행정법의 케이스 풀입니다. 그래서 항상 행정법에서는 해설이 마지막으로 그 지문이 재량으로 끝나고 얘를 어떻게든 나한테 도움이 되게 만들어야 돼. 문제는 뭐뭐 할 수 있다 이러니까 난리 난 거예요. 그죠?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 할 수 있다. 그럼 할 수 있다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러니까 그때 이제 여기 얘네들이 이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방향으로 나가라라고 해서 얘들이 도움을 주는 그런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판례에서만 등장하다가 드디어 행정기본법에 넣어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법이죠, 법. 그러니까 법 자체에서 이 근거 조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비례원칙이나 이런 것들도 옛날만큼 힘들지 않고 바로바로 이게 무슨 원칙이다. 이 경우엔 무슨 원칙이 적용된다. 이것만 여러분이 밝히실 수 있어도 점수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내용 보시고 이때는 언제 써먹고 이건 언제 써먹고 이거를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비례원칙은요. 우리 헌법에 나오죠. 헌법에 우리 비례원칙 나오잖아요. 그죠? 엄격 해석 원칙 해가지고 평등원칙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단 헌법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 최소성, 법익 균형성 4개가 나오죠. 근데 행정법에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딱 3개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가나다, 적필상이라고 하고 외울 필요도 없어. 왜? 행정기본법 10조에 있습니다. 너무 좋아졌어. 그죠? 행정기본법 있는 바람에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10조 1호, 10조 2호, 10조 3호. 근데 적합성, 필요성, 상당세라면 개념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적합성 수단의 적합성이에요. 수단의 적합성. 그래서 이게 수단이 되냐 안 되냐. 그죠? 요거고. 그 다음 필요성이 최소 침해 원칙입니다. 최소 침해 원칙. 이게 잘 안 들어와. 필요성이 왜 최소 침해야? 그죠? 이게 개념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필요성은 최소 침해. 이왕이면은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라. 이런 뜻입니다. 필요성 원칙. 그 다음에 상당성 원칙.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는 게 상당성 원칙입니다.
이게 헌법에서는 상당성 원칙을 아예 보지도 않거든요. 헌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적합성하고 그 필요성인데 행정법은 완전히 반대예요. 행정법 케이스에서 다음 중 비례 원칙에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당성의 원칙으로 다 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적합성, 필요성은 거의 행정법 케이스에서 도움이 안 돼요. 상당성에서 웬만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성을 여러분들이 잘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조문에 있으니까 땡큐죠. 그죠? 예. 그리고 이와 같은 비례 원칙을 언제 써먹는다고요? 2번. 모든 행정 영역에서 재량권의 통제 원리. 이거 말씀드렸죠? 재량권의 통제 원리. 그거 체크해 주세요. 재량권의 통제 원리.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 비례 원칙의 의의가 나오는데 비례 원칙 의의가 진짜 안 써집니다. 여러분 비례 원칙 하면 뭐라고 할래요? 이 책 항상 이 차는요. 책 덮고 해야 돼. 덮고. 무슨 말이야?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 덮고 누가 옆에 물어봅니다. 비례 원칙이 뭐냐? 그러면 아무 생각 안 납니다. 비례 끝나. 아무것도 법률루보처럼 무슨 글자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게 까다롭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어떻게 그냥 외워둬야 돼요. 그죠? 어쩔 수 없는 정의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게 뭐야? 의인데 목적과 수단 사이라는 단어만 문장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되게 좀 허술해 보이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다예요. 아시겠죠? 목적과 수단.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경찰행정법에서 비례 원칙이 자주 등장하는데 자, 절도범이 도망갑니다. 경찰이 심장에 총을 쐈어요. 무슨 원칙 위반이에요? 비례 원칙 위반입니다. 그죠? 왜요? 절도라는 범죄의 양에 비해서 가해지는 제재가 너무 과하잖아요. 심장에 쏘면 사람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에 어긋나요? 적필상 중에. 굳이 따지면은 여기는 필요성 정도 되겠네. 그죠? 최소 침해 원칙을 어긋나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칙을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4번에 나옵니다. 이런 비례 원칙을 여기는 이 4개 원칙이요. 4개 원칙의 위반의 효과가 다 똑같습니다. 1타 4피야. 하나만 외워두면 다 통해. 아시겠죠? 자, 일단 법인데 어겼죠. 그러니까 뭐예요? 위법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개념이 먼저 올까요? 이거 먼저 판단하고 이렇게 갑니까? 얘네들부터 판단하고 이렇게 갑니까? 이거 은근히 질문 많이 하세요. 저도 옛날에 헷갈렸고. 뭐부터 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렇게 가는 게 2번. 뭐부터 가요? 그렇죠. 2번부터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표현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2번으로 간다. 이렇게 쓸 수 없죠. 그러니까 표현을 쓰는 용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위법의 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위법의 정도가 유효냐, 무효냐. 그래서 순서가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쓰는 분들이 이것도 쓰고 그다음에 이거 쓰는 사람이 있어. 무효임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쓰는 사람 그거는 완전히 말 바꿔 쓴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채점자의 눈에 딱 걸린다고 이게. 법학하는 사람도 아시잖아요. 되게 꼰대스럽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어긋나면 되게 채점할 때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눈치 보러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좀 줄었어요. 옛날에 뭐 하나만 안 써도 그냥 과감 없이 그냥 확 빼버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덜 한다니까. 위법의 정도가 유효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적법인데 무효가 어디 있어? 있어. 그래서 그게 바로 유사침해라든가 이런 식의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상한 논리가 나오죠. 그건 그때 가서 하고 원칙은 이겁니다. 원칙은 위법일 때 유효 무효 정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비례 원칙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위법입니다. 위법. 그죠? 위법인데 어떻게 두 번째 줄 유효나 무효다. 유효나 무효. 아시겠죠? 여기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위법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왜 국가배상 청구야? 이거 다 행정소송이죠. 행정소송은 누굴 당대로서 우리끼리 행정소송 하는 거 아니죠. 항상 행정소송 상대방 누구? 피고는 국가입니다. 그죠? 국가나 지방자치를 상대로 하는 게 행정법이기 때문에 항상 끝이 뭘로 끝나요? 손해가 생기면 그게 국가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배상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국가배상이 법원에서는 지금 4년, 5년째 안 나오고 있어요. 5급 시험에는 막 이나는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것도 좀 특이하죠. 우리 시험 특색.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행정법 내용을 보고
우리 시험에 맞는 기출문제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최신 판례 보고, 요렇게 해서 우리 행정법이 정리해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위법한데, 위법을 이유로 무효나 취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보 원칙입니다. 비례 원칙은 이거 케이스 하나 딱 풀어주면 딱 좋은데, 아까 제가 케이스 이거 기억나시죠? 꼭 행정법을 잘 하시려면요, 행정법 정의 개념마다 사례 하나씩 꼭 생각해주세요. 자, 비례 원칙 뭐 생각하라고요? 경찰이 총선거, 절도범인데 심장선거. 아시겠죠? 요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진짜 오래가. 이게 최소 1년 갑니다. 아, 그때 그렇게 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신뢰보 원칙입니다. 신뢰보 원칙 의의 보세요.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뻘소리가 돼버립니다. 잘 안 들어와요. 그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외웠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행정기본법 12조에 있습니다. 행정기본 여러분 찾아보세요. 지금 한번 찾아봅시다. 저는 이제 어플로 볼게요. 여러분도 어플로 봐. 없으신 분들은 국가법령센터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거기 바로 그냥 해서 행정기본법 치면 됩니다. 저도 법정 가지고 다니는데 무거워서 법전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행정기본법 보면 12조 가면요. 그대로 신뢰보원칙 제목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항, 2항. 1항 보시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과 합리적인 신뢰를 보여야 한다. 개소리죠. 이게 뭔 소리야. 아무 불면 소리고. 2항이 이제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은 권한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 이거는 저거죠. 이것도 이상한 소리네. 뭐죠? 2항은 저거예요. 우리 실권의 법리. 그러니까 신뢰보 원칙 자체는 안 나왔어, 아직도.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신뢰보 원칙 의의를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1항 봐서 어떻게 알아? 신뢰보 원칙인지. 그죠? 이 조문을 그래서 안 본 티가 나는 게 조문에 다 있을 거야. 이렇게 밀어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조문을 확인하시고, 아, 이거 의의 없다. 그럼 의의 무조건 외워놔야 돼. 아시겠죠? 신뢰보 원칙 의의 없습니다. 지금 조문에는. 그러니까 여기 교재에 있는 걸 외워두셔야 돼. 어떻게? 1번이 아닌 2번입니다. 적용 요건. 이게 판례거든요. 이 판례를 여러분들이 번호 붙여 쓰시면 돼요. 여러분 쓸 때요.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번호를 붙이는 게 고득점에 아주 유리합니다. 실제로 시험을 해봤어요. 똑같은 의의인데 이런 거 번호 붙여 쓴 사람하고 번호 안 붙여 쓴 사람하고 배점이 달라요. 와, 놀랬습니다. 그래서 배점이 번호에 따라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뢰보 원칙 의의가 만약에 의의 점수 보통 한 3점 주거든요. 3점이면 거기 적용 요건 1, 2, 3, 4에서 최소 3개 이상 써야 맞으면 의의 점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돼 있죠? 그 한 문장 한 문장 이거 네 문장 다 쓰는 거 아닙니다. 그 바보예요, 바보. 어떻게? 1. 공적인 견해 표명. 2. 상대방이 귀책 사유가 없을 것. 3.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어떤 행동에 나아갔을 것. 4. 견해 표명에 반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있을 것. 아시겠죠? 제가 살짝 뭘 집어넣었죠. 그죠? 그렇게 꼭 집어넣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제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상 이 신뢰보 원칙은 누가 신뢰를 줘야죠? 줬죠? 행정청이에요? 개인이에요? 그렇죠. 개인이 있다면 얘가 신뢰를 준 거야. 먼저 신뢰를 준 거야. 어떻게? 예를 하나 알아줄까요? 밤에 보일러를 돌리면 50% 할인해 주겠다. 그래서 보일러를 좋은 걸 샀습니다. 밤에만 돌릴 수 있는 걸로. 6개월 뒤에 그 정책이 폐지됐어요. 나는 헛돈 순애가 됐어. 내 7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행행위를 한 거예요. 그죠? 이걸 선행행위라고 합니다. 선행행위. 그래서 선행행위에 대해서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적인 견해 표명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밤에 보일러 돌리면 50% 할인이요. 이게 공적인 견해 표명입니다.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게 사적인 견해 표명이죠. 이 공적인 견해 표명은 맞으면 기자회견 뭐 이런 거예요. 정책 발표, 정견 발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겁니다. 행정청이. 그 다음에 2항. 내가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었어. 즉 나에게는 고의과실이 없어야 돼요. 언젠가 내가 이거를 신뢰보호로 캐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의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규칙사유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돈을 써야 됩니다. 방금 얘기했죠? 700만 원 투자한 거야. 뭐죠? 신뢰에 따른 행위. 깔끔하게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깔끔하게 줄이면 3번을. 그 다음 4번, 반하는 처분.
신뢰에 반하는 처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두 문자를 이렇게 외우는 공책 신반. 제가 두 문자 거의 안 해요. 행정법에서 제가 두 문자 쓰는 게 한 10개도 안 됩니다. 근데 두 문자를 옛날엔 두 문자만 가지고 책을 내신 분도 있어요. 서울대 그분도 거의 우리 대통령처럼 구수 정도 하셨는데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너무 기뻐서 두 문자로만 7과목 책을 냈어요. 수험생들이 여러와 같이 반응했습니다. 모두 샀습니다. 모두 망했어요. 왜? 자기가 줄이지 않은 두 문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남이 줄여줘.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러분한테 몇 개 안 해줘. 그래 여러분이 기억이 잘 가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제 얘기가 도움이 되면 여러분이 쓰시고 나 요렇게 좀 바꿔야지. 그럼 바꿔서 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책이 뭐예요? 귀책 사유. 신뢰하고 어떤 행위 할 것. 근데 두 문자만 생각나고 뒤가 생각나는 거 있죠. 그럼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망합니다. 아시겠죠? 두 문자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자기의 두 문자가 중요하다. 남의 두 문자는 외워도 쓸 수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제 실제 시험장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뒤가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버무려. 그 버무리는 게 더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공책 신반입니다. 신반. 반환 처분.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중요한 게 아니고 판례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도 아니죠. 첫 번째, 공적인 개념 표명. 요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례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판례 있죠. 실제 사례인데요. 세 번째 줄 보세요.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민원팀장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해서 안내한 거. 이건 공적 개념 표명 아닙니다. 그죠? 케이스가 이런 게 있었어요. 강원도지사가 책임자입니다. 근데 도지사가 이런 거 실무 잘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뭐가 등장해요? 산림과장이 등장합니다. 5급. 자,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실무 담당자거든요. 실무 담당자가 오케이 했어요. 이걸 믿고 돈 썼습니다. 자, 공적인 개념 표명 이해요? 아니에요? 이게 판례입니다. 신뢰보원 측에서 케이스 나온 거 이거밖에 없어요. 담당자가 했다. 자, 판례 나옵니다. 뭐요?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마지막 줄. 실질에 의해서 판단한다. 실질 동그라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무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지사가 한 게 아니라 얘가 오케이 해도 신뢰보원 측이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 케이스를 여러분 한번 딱 풀면 요건 딱 쓰시고 이 경우에 판례에 따르면 실질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판시한 바 이 경우 5급 담당자가 한 행위는 신뢰보원 측에 적합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케이스 하나씩 딱딱 주면서 하면 진짜 좋은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말로 하고 여러분들은 케이스집은 살까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케이스집은 사셔도 좋고 안 사셔도 좋은데 정성 교수님 그 케이스 교재가 지금 한 2년간 안 나왔기 때문에 헌책방 가면은 한 10,000원이면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셔서 보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귀찮다 그러면 말어. 그냥 제 설명으로 해도 나중에 같이 써보면 됩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 사실 매일 시험 봐야 되는데 매일 시험 보기 여러분이 좀 부담스러울까봐 제가 봐서 이제 우리 한 3회째쯤에 한번 할 텐데 그때 여러분이 반응이 괜찮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힘입어서 이틀에 한번 본다거나 막 이렇게 가고 모두가 막 쓰기 싫은 티가 난다. 그러면 에라이 씹어서 4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할 테니까. 근데 오히려 제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죠? 제가 여러분이 반응 보는 거는 너무 수동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게 저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실질이 그 뜻입니다. 실질 밑에다가 실무자 이렇게 써주시면 아주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무자. 그 다음에 귀책 사유가 없을 것. 귀책 사유가 뭐냐면요. 거기 나오죠. 첫 번째 사실 은폐, 사위가 뭐죠? 형법 하셨죠? 허위, 사기. 사위 같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거나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공적 견해 표명에 하자가 있으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거는 객관식이에요. 행정법 객관식. 변시하시는 분들이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행정법 객관식 시험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상대방이 고의과실이 없을 것. 귀책사유는 형법의 귀책사유나 행정법 귀책사유 똑같아요. 민법이나 뭐 다 똑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신뢰보호 한계. 신뢰보호 한계는요. 옛날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이 신뢰보호 한계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공책 신반에 의해서 누가 봐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서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누가 주장해? 신뢰보호 원칙을? 당연히 행정청은 주장할 리가 없죠. 자기는 그냥 아무 얘기나 하고 말아버리니까. 근데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했는데 여기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상대방의, 그러니까 소송으로 따지면 상대방의 방어. 즉 행정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해. 아무리 신뢰보호 원칙이라도 한계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뢰보호 원칙에서 이거 위법이지. 자, 손해놔. 손해배상해놔. 했지만 여기서 한계가 있어. 이런 순간 난 신뢰보호 원칙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12조 1항에 나오는데 1항 아까 읽으셨죠? 별거 없죠. 그죠? 그래서 신뢰보호 한계는 뭐냐면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판례는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후행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자 공익 동그라미. 그죠? 그래서 한계가 뭐냐면요. 간단해요.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는데 미안해. 보일라 저녁에 하는 거 6개월 만에 폐지한 이유는 더 큰 뜻이 있어.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익이 훨씬 크다면 이런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공익이 더 큰 경우에는 후행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반대로 사익이 더 크면 당연히 이제 신뢰보호 원칙대로 가는 거죠. 그죠? 딱 그 한 줄에 한 줄. 공익이 더 크다면 신뢰보호 원칙은 아쉽지만 한계가 됩니다. 신뢰보호 한계가 언제 써먹는지 아셔야 돼요. 신뢰보호 한계 지금 보셨죠? 이쪽에서는 당연히 신뢰보호 원칙을 통해서 손해배상 받으려고 하는 거고 행정처 입장에서는 미안해. 공익이 더 큰 거라서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이제 깨갱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표현입니다. 그 표현. 그걸 모르고 그냥 문장을 읽으면 그냥 다 똑같은 그냥 평면처럼 보여요. 그죠?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입체적으로. 다시 이제 위반의 효과 똑같다 그랬죠? 위반의 효과 어떻게 됩니까? 위반된 경우 위법이죠? 따라서 위법의 경우에 해당할 때 두 번째 줄 취소나 무효. 아까 무효나 유효가 아니라 취소나 무효구나. 취소나 무효. 위법의 수정할게요. 위법의 정도는 좀 이상하게 했어. 위법의 정도는 유효가 아니고요. 취소나 무효입니다. 취소나 무효. 죄송합니다. 저도 쉬다가 와가지고 헷갈렸어.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 그죠? 요겁니다. 요거. 위법의 정도는 유효인 경우도 있긴 한데 유효는 이거는 빼버리시고요. 취소냐 무효냐. 이렇게. 죄송합니다. 취소냐 무효냐. 아까 오히려 그게 더 헷갈렸겠다. 유효 무효는. 위법의 정도가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효임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쓰지 말고 위법임으로 무효이다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유효 무효가 아니고 취소 무효입니다. 취소 무효. 이거 훨씬 눈에 더 잘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봐야지. 유효 무효가 아니고 취소냐 무효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그죠?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 청구. 그러니까 손해가 없으면 이제 국가배상할 필요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신뢰보호의 특수 문제 해가지고 실권의 법리에 나오는데 이게 실권의 문제 우리 시험 나왔어. 법행에 2022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실권의 법리 케이스로 나왔는데 실권의 법리 뭐냐. 거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조문에 있어요. 아까 우리 행정기법 봤죠. 거기 12조 2항이 이겁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2조 2항.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옛날에 이거 외우느라 죽어놨거든요. 그죠? 보면 2항 보세요. 행정청은 권한행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키워드 나옵니다.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따라서 국민은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쉽게 말하면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장기간 권리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권의 법리, 실효의 원칙 이런 뜻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실권의 법리예요. 즉 실권 무슨 뜻이야? 잃을 실자 권리권자죠. 권리를 잃었다 이겁니다. 이건 이제 어떤 데서 의미가 있냐면 원래 행정청의 권한행사 기간이 한 10년 돼.
근데 한 5년 됐어. 근데 5년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럴 때 이익이 있는 거죠. 그죠? 12년, 10년짜리를 12년에 가서 판단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이거는 좀 더 빨리 그 사람의 상대방의 행정처의 권한을 없애버릴 필요가 있을 때 실권의 법원이 쓰는 겁니다. 10년 기다려서 없어지면 10년 참으면 되지. 근데 10년이 너무 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7년 되니까 이제 안 하겠지 하고 이제 나는 거기다 뭘 막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행정처에 갑자기 가서 권리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야, 뭐야? 이렇게. 그때 주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실권의 법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실권의 법리. 그래서 실권의 법리는 요건을 이렇게 요건이 나오면 조문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문을 이렇게 토막을 내서 쓰시면 돼요. 기회가 있음에도 장기가 행사하지 않아야 된다.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없어야 된다. 이건 그냥 보너스죠. 보너스. 그죠? 이런 보너스를 잘 써먹어야 됩니다. 실권에 의 쓰시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요건이 나 잘한다 해가지고 요건 착착착 써주면 더 좋죠. 그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실권이 되는 기간. 여기도 유명한 판례 있습니다. 그 판례 하나 보실게요.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 예. 이게 어떤 사례냐면요. 이분이 음주운전했어. 아유, 이 사례만 딱 아시면 됩니다. 택시 운전사예요. 택시 운전사 아저씨인데 이분이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음주운전한 거예요. 그죠? 음주운전 했는데 걸렸어. 근데 취소를 안 하네. 이야, 신났죠. 그죠? 그래서 꾹 참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참았어요? 3년간 참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운전했더니 당신 뭐야? 해서 갑자기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서 위법하고 할 거니 하니까 위법한 게 아니라 참 권한행사 하니까 행정청이 이제 와서 갑자기 운전면허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뭐하고 있다가. 그래서 3년간 취소권 행사하지 않으면 이걸 상대방이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실권됩니다. 와우, 그죠? 그러니까 제때 취소 안 하면 택시 운전사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도만 알아주세요. 3년간이면 3년. 제가 그 얘기 왜 하냐면 1년 10개월째가 있어요. 1년 10개월. 1년 10개월을 참았어. 근데 이 사람은 이 판례 알고 있었나 봐. 그래서 3년이니까 좀만 더 참자다가 에라이씨 운전하러 나가자. 나갔어. 걸렸어. 그래서 취소된 거예요. 이때는 실권 안 됩니다. 그래서 3년이냐 1년 2개월 더 참았냐 안 참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별거 아니죠. 그죠? 별거 아닌데 이런 판례를 여러분이 쓰면서 실권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요. 그럼 이제 실제 만약 케이스가 한 4년짜리였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은. 요 판례를 알죠? 따라서 이 판례에 의해서 이 경우에는 실권되므로 이 경우 운전면허 취소 사유는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실권의 법리. 다시 당연히 뭐예요? 이걸 위법하다고 보려면 근거를 따져야겠죠. 무슨 원리 들어가요? 신뢰보호 원칙 중에 신뢰보호 파생 원칙에 행정기본법 12조 2항에 실권의 법리라는 게 있다. 그래서 실권의 법리 의 쓰시고 실권의 법리 의 요건 쓰시고 그다음에 사안의 해결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는 판례 또 써주시고 어때요? 그러면 완전히 따당땅이죠. 그죠? 따당땅 해서 3단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탁탁탁 써주면 점수 10점 그냥 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케이스 보통 하나는 10점짜리예요. 그러니까 한 번 물어보면 보통 10점이야. 그 안에 논점이 2개 들어가 있다 그러면 20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논점 하나당 10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이건 됐어요. 제재 처분의 지적기 5년을 정하고 이런 거는 됐다는 얘기 이제 침뱉는 얘기나 촥 급했고 자, 그 다음에 4번 법령 개정과 신뢰보호 원칙 문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진정하고 부진정. 이거 우리 헌법 때 많이 하셨죠. 그죠? 진정, 부진정. 그래서 헌법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행정법에서는 뭐 진정, 부진정 잘 안 나옵니다. 진정, 부진정. 의의는 아시죠? 그죠? 진정, 부진정. 요 조문에 있어요. 14조 1항. 진정, 부진정은 소급입법은 행정법 케이스로는 안 나옵니다. 그 뭐 고민할 거 없어요. 이제 객관식 하신 분들, 변시하신 분들은 막 봐야 되는데 우리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 밑에 세 번째 줄 경과 규정을 두면 새로운 법을 만들 때 별 문제가 안 생길 것이다. 이제 그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경과 규정을 두면 신뢰보호 문제도 해결된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신뢰를 줬다 빼는 거니까 경과 규정에 의해서 예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효한 것을 한다. 이런 별 문제 안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 경과 규정은 언제 필요해요? 사안 해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해결점도 생각해 볼 것이다 라고 해서 살짝 추가 점수 얻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권의 법리.
됐죠? 예, 잠깐 쉬었다가, 저 보통 1시간에 한 번씩 쉴게요. 예,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더 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쉬고, 쉬는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사이, 제가 알아서 조정하고. 케이스는, 그래요. 제가 내일부터 일단 그 케이스 되는 거를, 관련된 것들 몇 개 가져올게요. 그래서 같이 보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제 제가 보통 3, 6, 9 이런 식으로 일단 원칙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 첫 3일째 되는 3일째 언제예요?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여러분이 이제 좀 잘 쓰시면 좀 더 몇 번 더 해보고 그죠. 하여간 꼭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